전 세계 범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테리 범죄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스테리 범죄 사건 파일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999년 3월 27일 일본 후쿠오카 오카와에서 살고 있던 어느 가족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시 히토미라는 이름의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40세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요. 히토미는 친정엄마와 함께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호사라는 안정된 직업과 오래 알고 지낸 친한 친구들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쿠문 쯔요시로 44살이었어요. 히토미와 쯔요시는 남편의 과소비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자 자주 다투며 사이가 안 좋아졌고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히토미는 이대로 계속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결국 딸을 데리고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오카와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막상 별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엔 딸이 있었기 때문에 히토미와 남편은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떨어져 지내며 가끔씩 연락도 주고받다 보니 다툼이 줄면서 부부 사이도 점점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시 히토미에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회복되고 있던 남편과의 사이가 다시 한번 틀어지게 되는데요.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자신을 고바야시 타마에라고 소개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타마에는 히토미에게 평소 남편에게 신세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전화로 히토미는 타마에라는 여성이 남편의 불륜 상대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아무 증거도 없이 점점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과소비로 별거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낯선 여자의 전화까지 받게 되자 그동안의 돈 문제가 외도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히토미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은 후쿠오카 간호학교 출신의 친구 3명에게 털어놓습니다. 히토미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편인 쯔요시를 용서할 수 없다며 화를 냈죠. 그리고 네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히토미의 친구 중 요시다 준코라는 여성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친구들은 준코의 생각이 좋다며 히토미에게 반드시 이대로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히토미는 준코의 제안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생각을 바꾸게 됐죠. 결국 준코 말대로 하겠다는 대답을 합니다. 1999년 3월 27일 이시 히토미는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면 좋겠다는 말로 친정 엄마와 사는 이 오카와 집으로 초대합니다. 남편 쯔요시는 오랜만에 딸도 보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 히토미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고 처가로 이동했죠. 약속 당일 히토미의 집 식탁에는 쯔요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는데요. 예상외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히토미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부부가 만났으니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손녀를 데리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죠. 조용해진 식탁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은 히토미와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술에 취했는지 대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대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전날 식탁에서 자던 쯔요시는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사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럴만도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쯔요시가 평소 과음을 자주 해왔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시 히토미 앞으로 죽은 남편의 생명보험금 3,257만엔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큰돈을 갖게 된 히토미는 남편의 보험금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와 딸을 데리고 새 출발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히토미의 형편은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었죠. 사실 히토미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같이 저녁을 먹은 그날, 히토미는 미리 병원에서 가져온 수면제와 호흡을 억제하는 약을 남편이 마실 맥주에 섞어 놓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약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한 히토미는 병원에서 쓰이는 튜브를 남편의 코에 연결했고 다량의 술을 몸 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 과정들은 히토미의 간호사 친구들이 도와줬죠. 네 사람의 범행은 방에서 자고 있던 히토미의 딸과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4시간에 걸쳐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쿠문 쯔요시는 과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급사가 아니라 히토미와 그 친구들에게 살해된 것이었죠. 쿠문 쯔요시의 살인에 대해 처음 말을 꺼낸 것은 히토미의 친구이자 간호사 동료인 요시다 준코였습니다. 준코는 남편의 빚과 불륜 문제로 힘들어하는 히토미에게 남편을 사망하게 할 방법을 알려준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자신과 아는 선생님에게 돈을 조금 준다면 남편의 사인이 타살로 밝혀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요시다 준코의 말에 다른 친구들은 준코의 말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며 히토미에게 살인을 부추겼죠. 결국 히토미는 요시다 준코의 아는 지인인 선생님이라는 사람에게 4천만엔의 돈을 주기로 약속한 뒤 남편을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치밀한 범행 계획 덕에 쿠문 쯔요시의 살해 사건은 시신이 화장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요시다 준코는 이 일을 선생님이라는 자신의 지인이 힘써줬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미에게 약속한 대가인 4천만엔을 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히토미는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총 3,257만엔을 받았습니다. 준코가 요구하는 4천만엔에 못 미치는 금액이죠. 예상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은 히토미는 준코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준코는 받은 보험금이라도 내놓으라며 히토미의 돈을 모두 가로챘고요. 남은 금액을 마저 내놓지 않으면 남편 살해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밀은 이시 히토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1년 전인 1998년 남편을 잃은 친구 이케가미 카즈코와 남들과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친구 츠츠미 미유키, 그리고 이 사건을 계획한 요시다 준코까지 모두 하나씩 각자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네 친구는 왜 비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4월 17일 일본 후쿠오카 쿠루메시 지역에서 체포된 4명의 간호사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던 보험금 연쇄 살인사건 파일입니다. 사진 속 4 여성이 바로 이번 후쿠오카 쿠루메시 간호사 연속 보험 살인사건의 범인들입니다. 왼쪽 위부터 이케가미 카즈코, 이시 히토미, 츠츠미 미유키, 요시다 준코죠. 이들 중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사진인 요시다 준코입니다. 준코는 1959년 후쿠오카 야나가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릴 적 부모의 관심을 모두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해 동생을 질투했고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부모님에게 자주 혼이 났던 준코는 부모의 꾸중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준코는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됩니다. 고등학생이던 시절 요시다 준코의 아버지가 군 제대를 하고 사업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준코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됐죠. 그러자 어릴 때부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오던 준코가 고3 시절 같은 반 친구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같은 반 친구들의 돈을 뺏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짓말에 반 아이들 모두가 속았지만 거짓말이 결국 드러나면서 2달간 정학을 받기도 했죠.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코는 간호전문학교에 진학했고 여기서 미래의 공범이자 피해자들이 되는 3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이시 히토미, 츠츠미 미유키, 이케자미 카즈코였어요. 4사람은 친자매처럼 아주 빠르게 친한 사이가 됐는데요. 준코는 남은 3친구를 잘 이끌었고 친구들도 준코의 의견에 잘 따랐다고 합니다. 준코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일찍 갖고 싶다는 마음에 요시다 코지라는 남성을 만나 일찍 결혼했죠. 하지만 준코는 정작 가정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어릴 적에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남편에게 돈을 받아 과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군인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었지만 준코의 끝이 없는 과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죠. 결국 부부는 생활비가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대출받은 돈이 3천만 엔이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는 3억 이상 하죠. 하지만 과소비 문제를 고치지 못해서 이 돈을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2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11년 만에 끝이 났죠. 남편과 헤어지고 집도 잃은 요시다 준코가 찾아간 곳은 간호학교 시절 동기였던 친구 츠츠미 미유키의 집이었습니다. 미유키는 혼자 살고 있던 독신 여성이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죠. 같은 여성을 선호하던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교 시절 요시다 준코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 동성연애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성연애 사실을 공개하기는 힘든 일이고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미유키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타인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에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거짓말로 조종하며 살던 요시다 준코는 미유키의 이런 비밀을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준코가 이것을 이용해서 미유키에게 접근했던 것이고 사실 자신도 이성보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며 전 남편보다 미유키가 더 마음에 든다는 거짓말로 마음을 사게 됐죠. 이 말에 속은 미유키가 준코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준코가 하는 말에 거절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1,500만 엔을 대출받아 주기도 했죠. 당연히 준코는 이 돈도 얼마 가지 않아 모두 써버립니다. 다시 돈이 필요해진 준코는 미유키와도 친구인 이시 히토미와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접근해 거짓말로 1,000만 엔, 2,800만 엔을 받아냈죠. 준코는 이 돈으로 최고급 주택을 구입해 자신의 과소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준코는 자신의 소비욕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항상 더 많은 돈을 원했어요. 그러자니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번 큰 돈을 뺏어왔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받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친구 남편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요시다 준코가 처음으로 노린 것은 이케가미 카즈코의 남편 히라타 에이지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준코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먼저 이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요시다 준코라는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 보통의 사람은 단순히 그 상대를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경우 폭력을 동원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준코는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의 주변 관계부터 나쁘게 만들어서 범행 대상을 감정적이나 물리적으로 고립시킨 뒤 자신이 뒤늦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접근합니다. 그렇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요시다 준코라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줄 알고 상대의 마음을 점령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아무런 감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대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들의 경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활용해 그보다 우위에 서야 하며 이것을 통해 이득을 봐야 성공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을 가지고 사회적 성공을 하기에 좀 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준코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접근해 남편이 너와 아이들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카즈코를 속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준코의 말을 믿지 않던 카즈코도 반복되는 요시다의 말에 세뇌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은 준코는 카즈코에게 아이와 살아남기 위해선 먼저 남편을 죽이는 수밖에 없으니 살인을 도와주겠다며 카즈코를 몰아갔어요. 이게 준코의 범행 수법이었죠. 카즈코에게 남편이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남편과 분리시켰고 고립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면서 접근했죠. 이때 카즈코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겠다는 준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준코는 카즈코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 뒤에 준코는 분명 카즈코에게 이번 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 대가는 알아본 대로 자신의 과소비를 충족해줄 돈이 되겠죠. 자, 사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1998년 1월 23일이었어요. 이날이 요시다 준코와 새 친구인 간호사들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날입니다. 이틀 전인 1월 21일 네 사람은 이미 한 차례 살인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카즈코의 남편이 깨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합니다. 히라타 에이지를 살해한 네 사람의 범행 방법은 아내인 카즈코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잠이 들면 간호사들이 다가와 준비한 주사기와 고무호스, 여러 의약품을 사용해 히라타 에이지의 정맥에 공기와 칼륨 등을 주입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히라타 에이지가 사망합니다. 시신을 거둔 병원에서는 히라타 에이지의 사망 원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인 카즈코에게 부검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는데요. 이때 카즈코가 자신의 직업이 간호사임을 내세우면서 남편의 죽음에 아무런 의문이 없으니 부검을 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했죠. 이때 카즈코에게 들어온 남편의 생명보험금은 3,500만 엔이었습니다. 카즈코가 이 돈을 모두 요시다 준코에게 가져다 줬어요. 준코가 말한 범행을 최종 마무리해줄 선생님에게 드리기 위한 돈이었죠. 이들이 첫 살인을 저지르고 약 1년 2개월 후인 1999년 3월 27일 두 번째 살인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이시이 히토미의 남편인 쿠몬 쯔요시의 살해였죠. 네 사람은 평소 쿠몬 쯔요시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죠. 사실 이 전화도 요시다 준코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준코가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가상의 인물인 고바야시 타마에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전화를 받은 뒤 고민에 빠진 히토미에게 접근해서 남편이 바람피고 있으니 죽이자고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속은 다른 친구들까지 히토미를 부추겼고 결국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히라타 에이지 때와 비슷한 방법인 주사기와 호스, 술을 이용해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보험금으로 3,257만 엔을 받게 됐죠. 이시이 히토미는 이 돈을 모두 준코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에는 모자라서 오히려 남편을 살해하고도 800만 엔의 빚을 지게 됐죠. 선생님이라는 인물에게 줄 돈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의문의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4명의 간호사들이 저지른 두 번의 살인에서 계속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준코의 지인이라는 선생님이죠. 요시다 준코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길 이 선생님이 정치계에 발이 넓고 주로 조직 세계에서 일하며 각종 사건의 뒷수습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살인을 계획할 때 이 선생님에게 부탁한다면 아무리 힘든 살인사건도 문제없이 덮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살인을 부추겼고,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준코의 말만 믿고 살인을 계획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선생님에게 자신들의 살인을 감춰달라며 준코를 통해 돈을 건네줬던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도 사실 준코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준코는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친구들을 속여왔고 돈을 갈취해 오던 것이죠. 드라마 장면인데 사진 속의 셋은 바닥에 앉아 있고 한 명은 소파에 있습니다. 소파에 앉은 여성이 준코예요.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지만 엄연히 신분의 차이가 있는 관계들이었다는 것이 보이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들이 준코를 요시다님이라고 부르며 극존칭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표면상으론 친구 사이였지만 실제로는 주종관계였으며 모두 준코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세뇌로 만들어진 결과였죠. 두 번의 살인 이후 보험금은 모두 선생님을 가장한 준코의 차지가 됩니다. 거액의 재산이 생긴 준코는 이 돈을 다시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돈이 다 떨어졌죠.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준코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세 번째 범행까지 계획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애인인 츠츠미 미유키의 친엄마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요. 세 번째 범행은 미유키 어머니의 몸에 다량의 인슐린을 주사해 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잠에서 깬 미유키 어머니가 수상함을 눈치채고 도망치면서 실패하게 됐죠. 그러다 준코는 미유키 어머니를 대신할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새 범행 대상은 이미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마저 준코에게 뺏겼던 이시 히토미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준코는 히토미의 어머니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준코가 이것을 빌미로 이시 히토미에게 어머니를 죽여 빨리 토지를 상속받자고 설득했어요. 히토미는 이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선생님에게 줘야 할 빚이 있는 상태였죠. 준코가 이 점을 계속 강조하며 선생님께 남은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버릴 것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초조해진 히토미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자기 어머니의 토지 재산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한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어머니가 보유한 토지가 얼마나 돈이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친척에게 자신이 선생님이라는 인물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말을 듣던 친척은 히토미의 일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며 이시 히토미를 설득했죠. 결국 히토미는 2001년 8월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 쿠몬 쯔요시 살인 사건에 대해 자수를 했고요. 경찰은 히토미의 자백을 통해 공범인 세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주범인 요시다 준코와 츠츠미 미유키, 이케가미 카즈모 세 사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네 사람만의 비밀이었던 쿠르메 간호사 연속 보험금 살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죠. 평소 요시다 준코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무력이나 낭비벽이 심각한 여성이었어요. 이번 쿠르메 간호사 연속 보험금 살인 사건은 돈을 위한 요시다 준코의 집착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람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에 직접 찾아가 자수한 이시 히토미에게 남편인 쿠몬 쯔요시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죄로 17년형, 츠츠미 미유키와 이케가미 카즈코에게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유키는 형제의 복역 중에 있지만 이케가미는 수감되기 직전 자궁암으로 사망하면서 형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2010년 3월 18일 일본 후쿠오카 법원은 주범이자 모든 일을 계획했고 친구와 지인들에게 사기를 쳐 돈을 갈취해온 요시다 준코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준코는 법원에서 친구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남편 살인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당사자인 히토미와 카즈코이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간호사들이 직업 지식을 이용해 살인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러한 준코의 법정 진술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요시다 준코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요시다 준코의 형 집행은 재판 이후 6년 만인 2016년 3월 25일 집행됐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다른 사형수들에 비해 일찍 집행되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바로 준코가 형이 집행되기 전 사형 집행장으로 가고 있는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 표정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세히는 알 수 없겠지만 카메라를 쳐다보는 눈이 왠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도 들죠.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어민숙이죠. 어민숙은 아직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닮아있죠.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일본의 유명 작가인 모리타쿠미라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담은 검은 간호사라는 책을 출판했고요. 2015년에는 같은 제목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를 우리가 흔히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죠. 주로 흰옷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사건의 간호사들은 생명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족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처음부터 간호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주범인 요시다 준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인에 중독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준코 정도의 거짓말 실력을 가졌으면 충분히 주변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꾸 죽여야 할 대상을 찾아온 것을 보면 피해자들이 숨이 끊어지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끼고 살인에 중독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민숙에 대한 심리 분석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검은 간호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검은 간호사라 불리는 쿠르메 간호사들의 보험금 연쇄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었어요. 경기도 과천에서 중년 부부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빠른 수사로 범인은 금방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 부부의 아들은 범인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감형을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가면서 범인을 돕고 변호도 했어요. 범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 방임해오던 친부모를 살해했습니다. 24살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은석이죠. 이은석을 도우려던 사람은 친형이었고요. 형제가 어릴 때부터 서울대에 가야 한다는 부모의 강요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엄마의 심리적인 압박과 폭력이 있었고요. 아빠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둘째인 이은석에게 더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저지른 죄로 이은석은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죠.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 링크에 두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왜 다시 이야기하느냐? 이번 사건이 이은석의 경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대신 한국은 아니고요. 2020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20일 새벽 3시 42분 트위터에 폰타라고 불리는 일본인이 글을 씁니다. 내용은 몬스터를 무찔렀다. 이것으로 안심이다 였어요.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트윗을 올린 사람이 게임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려운 큰일을 해냈다는 이런 비유 정도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트윗을 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이 트윗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 비밀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의문의 트윗이 올라오고 43일이 지난 2018년 3월 4일 일본 긴키 지방의 사가현 모리야마시 외곽 하천 근처에서 검정 비닐봉투가 발견된 거죠. 안에는 몸통만 들은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했고요. 시신은
발견 장소와 2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58살의 키류 시노부라는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몸통 외에 다른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현장 주변과 인근 대부분을 수색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단서가 없으니까 유가족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시신 부패 상태로 봤을 때 피해자는 최소 2, 3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최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실종 상태였단 얘기예요. 그런데 실종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사망한 키류 시노부는 30대의 외동딸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경찰은 모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을 오래 비워도 신경 쓰지 않는 거라 생각했지만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둘 사이가 좋았고 엄마가 항상 딸의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죠. 사이가 좋았다면 딸은 왜 엄마가 실종된 지 2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겁니다. 경찰은 딸을 의심했어요. 사망한 키류 시노부의 집을 찾아가 본 거죠. 그랬더니 집에 있던 딸이 크게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예상대로였고요. 집안 화장실 천장에서 혈흔 자국이 발견됐어요. 주방에 있던 칼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건 3개월 만인 2018년 6월 경찰은 키류 시노부의 살인 용의자로 외동딸인 32살의 키류 노조미를 체포하게 됐죠. 이 사람이 검거된 범인 키류 노조미입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성격의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요. 이런 유일한 가족이 왜 자기 손으로 친엄마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범행 동기가 궁금한데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노조미를 욕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되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사람들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보자면 용의자의 어릴 때 생활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키류 노조미의 아빠는 건축업자예요. 직업 특성상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 보니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날이 많죠. 그래서 노조미는 거의 엄마 손에서만 자랐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온 신경이 딸에게로만 가겠죠. 노조미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 이 당시에 블랙잭이라는 만화책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블랙잭의 주인공은 외과 의사예요. 노조미는 이 만화책을 보면서 자기도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자식이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반대할 부모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때부터 엄마는 딸에게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한다며 엄마와의 약속을 꼭 지키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노조미는 자기 목표를 응원해주는 엄마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된 노조미는 갑자기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위권 정도예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의대를 갈 정도는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딸은 반드시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될 거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는 이때부터 딸에게 집착과 강요를 시작합니다. 엄마인 키류 시노부는 명문 학교에 진학하기 부족한 딸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TV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공부 외의 모든 생활을 차단합니다. 무조건 의대에 가야 한다고 압박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집착과 간섭은 더 심해집니다. 심할 때는 1시간도 쉬지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혀서 공부만 시킨 거죠. 노조미는 항상 수면 부족이었고 엄마가 주는 심리적 압박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 대학 대신 취업을 원해요. 하지만 미성년자니까 부모 동의 없이 취업을 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엄마가 허락할 리 없고요. 시키는 대로 입시 시험은 결국 봅니다. 하지만 떨어져요.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축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친척이나 주변에다 딸이 국립의대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년에 진짜로 의대에 합격하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라고 또 강요했습니다. 엄마의 입시 강요가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노조미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체의 자유가 없어요. 목욕할 때도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감시합니다. 왜냐? 공부에 써야 할 시간을 씻는데 조금이라도 낭비하고 있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참다 못한 노조미가 3번이나 가출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엄마가 매번 찾아와서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나니까 딸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면서 폭언이랑 폭행이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도망쳐도 갈 곳이 딱히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9년을 살아요. 키류 노조미가 29살이 됩니다. 그동안 입시를 9번이나 치른 거예요. 수능을 9번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의대 진학에 실패했죠. 그러자 엄마도 어느 정도 타협은 했는지 의대가 아닌 다른 과에 원수 접수를 해도 된다면서 국립대 간호학과에 합격해요. 29살에 14학번으로 대학을 다니게 된 거죠. 대학생이 됐지만 그래도 노조미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엄마가 간호학과에 지원해도 좋지만 대신 반드시 조산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던 거예요. 어렵게 진학했고 더 이상 입시 공부는 하지 않아서 그런지 노조미는 간호학 공부가 재밌었고요.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간호학과 특성이 수업에 많은 시간을 실습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엄마랑은 어느 정도 분리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간에 노조미가 엄마 간섭 없이 진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건 외과 수술실 간호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훌륭한 학생이었다 그래요. 늦은 나이에 입학하다 보니 다른 어린 학생들과 경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더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대학 부속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깐 가만히 있어주는 줄 알았던 엄마가 다시 나서는 거예요. 약속대로 조산사가 되지 않을 거면 간호사도 되지 말라면서 자기가 딸의 취직 자리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대학 졸업이 가까워오자 조산사 자격증을 따라는 재촉과 압박은 더 심해집니다. 노조미도 이제 30이 다 돼가는 성인이거든요. 점점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 수시로 싸우게 되죠. 노조미가 엄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들켰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이 전화기를 뺏어서 벽돌로 부셨고요. 딸을 속옷 차림으로 벗겨서 무릎 꿇리게 한 뒤 사진을 찍습니다. 뭐 딱히 이 사진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무언의 협박이 됐을 거예요. 이때 노조미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조산사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노조미는 엄마와 진로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한번 시도해봤어요.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엄마도 간호사를 반대한다며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또 싸울 수밖에 없었고 엄마의 폭언이 시작된 겁니다. 노조미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어요. 그동안 뭐 쭉 있던 일이라서 익숙했지만 이날따라 엄마 말을 듣다 보니 기분이 왠지 이상한 겁니다. 유독 화가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몸이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이날 밤 노조미는 주방에서 쓰는 칼을 꺼내 엄마 방에 들어가 공격했고 화장실로 시신을 옮긴 뒤 토막냈어요. 그리고 나서 몬스터를 쓰러뜨렸고 이제 안심이라는 트윗을 올린 겁니다. 평소 엄마는 자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폭언을 저지르던 괴물이라 생각했고요. 엄마를 죽여서 안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사라지자 자유가 된 노조미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직해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엄마의 감시로 볼 수 없던 드라마나 외출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2달 정도 편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43일 만에 강가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죠. 피해자 신원이 58살의 키류 시노부라는 여성으로 밝혀지자 경찰은 가장 먼저 유가족을 조사했고요. 여기서 딸인 노조미의 수상한 진술과 행동, 집에서 발견된 혈흔이 증거가 되면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노조미는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살인은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면서 부인했는데 이 말을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러자니 엄마에게는 자살 동기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경찰은 사실 딱히 증거는 없지만 이미 그동안의 수사 경험상 딸의 범행을 확신하고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했고요. 재판이 열리죠. 1심에서 키류 노조미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만 해도 엄마의 자살을 주장하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다음 재판부터 2심부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심경의 변화겠죠.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해보고 싶다며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러자 2심 재판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란 환경이 매우 폐쇄적이며 엄마의 간섭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긴 시간 동안 공포와 억압에 눌려 살았던 점이 이해된다면서 5년이 감형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더 항소하지 않았고요. 재판을 받아들였어요. 교도소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엄마와 살 때보다 지금의 수감 생활이 더 편하고 아무도 이제는 나에게 죽어라, 쓸모없는 벌레야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사망한 엄마죠. 키류 시노부는 왜 그렇게 딸의 의대 진학을 집착했냐는 겁니다. 엄마에겐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공업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자기 최종 학력이 고졸인 걸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딸이라도 전국에서 가장 성적 좋은 학생들만 간다는 의대에 진학한다면 자기의 부족한 학력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집착의 이유였습니다. 딸은 하지만 의사까지는 아니라도 간호사를 하고 싶었죠. 엄마가 이걸 극구 반대한 이유가 또 있어요. 어릴 때 자기보다 성적이 나빴던 친구가 간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편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그 친구가 떠오르면서. 결국 엄마가 자신의 학력 컴플렉스를 자식을 통해 해결해보려다 벌어진 사건인 거죠. 시작에서 말한 이은석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어릴 때 못해본 걸 자식을 통해서 한풀이 해보려는 이런 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자식이 부모 말 잘 따라서 다 들어준다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가 해낸 게 아니고 자식이 해낸 일이에요. 자식도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부모가 좋아해 주니까 들어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식의 결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더 나가서 착취로 변질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노조미가 의대에 갔을 경우를 상상해 보는 거죠.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과연 여기서 멈췄겠냐는 거예요. 또 뭔가를 요구했고 계속 그 다음 더 높은 자리, 병원장 이런 것까지 원했겠죠.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볼 차례인데요. 키류 노조미의 트위터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건데 보니까 몬스터를 사냥했다는 트윗 이후로 신변경호원이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꽤 많이 적어놨어요. 엄마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일 거라 생각되는데 2018년 6월 4일에 이 드라마 마지막 회를 꼭 보고 싶다는 트윗을 남기고 더 이상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검거되면서 마지막 회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8년 1월 19일 일본에서 일어난 키류 노조미의 존속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신지우입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만나고 싶진 않은 존재예요. 우리가 사신이라고 부르는 귀신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저승으로 갈 때 길을 잃지 않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서양에서 이렇게 검은 망토와 긴 낫 차림의 존재가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사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흑사병 이후인 것 같더라고요. 14세기의 흑사병은 인류를 위협하던 질병 중 하나였죠. 유럽의 60%가 이 병으로 사망했고 전 세계 인구 4억 5천만 명 중 1억 명 정도가 이 흑사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낫에 쓸려 나가는 곡식들처럼 죽어나갔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명을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이 큰 낫이 사신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신과 가장 비슷한 차림을 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흑사병을 대처하는 의사들이었어요. 역병의사라고 부르는데 비슷하죠?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던 시기라 의사들은 처음 보는 흑사병의 치료 방법을 몰랐고 16세기가 돼서야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런 차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의 의학 상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대처예요. 하지만 그 당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겠죠. 까마귀 부리 같은 이 가면은요, 방독면의 기원이 되는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려고 마스크에 저런 불필요해 보이는 주둥이를 만들었느냐? 병이 그 당시에 공기나 타액, 아니면 해충들에 의한 전염이 아니라 냄새로 퍼진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허브나 향신료를 넣었습니다. 냄새로 병이 퍼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개념은 있던 것 같은데 일종의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흑사병은 호흡기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의학 지식이 이랬어요. 당연히 예방은 안 됐고 의사들까지 병에 걸리기 시작하죠. 그럼 저 지팡이는 뭐냐? 멋있으라고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와 직접 접촉하면 위험하니까 이걸로 진찰을 하고 약을 건네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종교적 의미에서는 환자를 구타할 때도 사용되긴 했어요. 왜 이런 수준 낮은 의사들이 흑사병을 담당했냐면 그 당시 유럽의 신분제 때문인 거죠. 위험한 병일수록 신분이 낮은 의사들이 떠밀리듯이 맡아왔던 겁니다. 신분이 낮으니까 교육의 기회도 충분치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료 지식이 없는 의사들이 흑사병을 담당했다는 거죠. 거기에 단순히 의사가 아닌데도 돈을 벌려고 이런 역병 의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이니까 의사가 소용없는 인류 최대의 전염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역병 의사를 만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이런 차림의 사람을 만나면 난 흑사병에 걸린 것이고 이제 죽을 게 분명하니까 역병 의사는 결국 내 죽음을 알리러 온 사신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사신과 역병 의사가 비슷하게 생긴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과 판단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진단과 현실적인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남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를 이번 사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일본 가나가와 현의 요코하마시 가나가와 구에 있는 오구치 병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9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고령의 환자가 갑자기 위급해진 거예요. 바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상황이 진정되면서 뒷정리하고 돌아가려는데 아까 응급처치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링거액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응급처치 때는 급하니까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봉투가 이상해요. 안에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액체는 성분에 따라 흔들면 거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많았거든요. 이미 똑같은 링거액을 환자에게 투약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은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고 성분을 검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링거액 속에는 염화벤잘코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링거액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성분입니다. 염화벤잘코늄은 무색이나 옅은 노란색을 띠고요. 흔들면 거품이 잘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부제나 소독제, 표백제로 쓰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링거에게 표백제를 섞어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범인의 목적이 뭔지 궁금해지죠. 특정 누군가를 노렸다면 원한이나 그 사람이 사라져야 어떤 이득을 보는 이런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급한 대로 병원은 이 링거를 맞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같은 링거를 맞고 사망한 환자가 있었거든요. 부검해 보니까 몸에서 염화벤잘코늄이 발견됐고요. 이틀 전 같은 자리에서 사망했던 또 다른 환자에게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어요. 병원이 가지고 있던 링거의 봉투들을 전부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50개 중 10개의 링거 고무마개에서 주사바늘 자국이 나온 거예요. 링거의 봉투에 접근할 수 있고 주사바늘 사용했다면 병원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경찰 신고 들어갔고요.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하지만 범인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구치 병원은 2016년에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었거든요.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했고 외부인이 언제 들어왔다 나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몸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된 일부 사람들 외에는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이미 화장된 뒤라서 표백제가 든 링거액이 언제부터 몇 명에게 사용됐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 방법이 없던 경찰은 병원에 이제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장기 수사를 계획했어요. 그러다 2년 만인 2018년 6월 드디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 누구였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7월 경찰은 31살의 쿠보키 아유미라는 여성을 검거합니다. 예상대로 오구치 병원의 간호사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2년 만에 해결된 사건이에요. 그동안 증거가 없었고 CCTV가 설치되면서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이. 그럼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알아낼 수 있었느냐? 병원에서 링거에 표백제가 들어갔다는 건 2016년 9월에 처음 확인이 됐어요. 7월부터 82일간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48명이나 됐던 겁니다. 하루에 1.5명씩 사망했다는 건데 병원이라는 곳이 당연히 어느 정도 환자의 사망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하지만 여기는 대학병원도 아니면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보통. 주변에서도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유독 많이 죽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병원이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었지만 환자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었고요. 큰 병에 걸리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렇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염화벤잘코늄이 든 링거 봉투의 발견으로 경찰 수사가 있고 나서 70일간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범인도 경찰 수사 이후 병원에 CCTV가 설치됐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더 이상의 범행은 어려웠겠지만 이 범행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노린다는 점에서 범인은 이 병원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같은 사건을 또 저지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범인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경찰은 증거 하나 없는 상황이지만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던 겁니다. 수사는 이렇게 2년 동안 진행됐고요. 병원 사람들을 일일이 계속 만나보면서 환자가 죽었을 때의 모든 상황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증언들이 다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교차 검증이 가능해졌고요. 서로의 부족한 증언을 보완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어느 간호사가 야근을 했거나 주사 맞을 예정이 없는 환자의 병실을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어느 간호사가 병실을 나오고 5분 만에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지고 사망했다든가 이런 증언들이 계속 쌓인 거죠.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쿠보키 아유미라는 간호사로 밝혀진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선 발견되지 않은 염화벤잘코늄이 쿠보키의 유니폼에서만 검출되기도 했어요. 이 사실을 근거로 쿠보키를 취조한 결과 자기가 20명 정도의 환자들에게 표백제를 투약했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쿠보키가 링거에 섞은 표백제를 맞고 사망한 피해자 수는 20명이라고 자백은 했지만 정확히 밝혀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범행 당시 CCTV나 목격자는 없고 부검 없이 사망한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진술의 거짓을 감안했을 때 4명에서 48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쿠보키는 20명 정도라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서 인정된 건 이 3명입니다. 피해자들 평균 나이가 80살이 넘다 보니 가족들도 크게 의심하지 못했어요. 다들 노한이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쿠보키 아유미는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죠. 평범해요. 양부모 다 있고 동생을 둔 장녀인데 이바라키 현에 살다가 중학생 되면서 사건 지역인 가나가와 현의 요코하마로 이사 왔던 거고요. 주변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말이 없었다 그래요. 누군가랑 대화하는 걸 본 사람이 거의 없고요. 불평, 불만 없이 묵묵하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그래요. 이런 점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조하거나 돕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 경력은 10년 정도 됐고 원래는 다른 병원에 있다가 2015년부터 사건이 일어난 오구치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오고 1년이 안 돼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조용한 성격이라는 것 외에는 딱히 문제될 만한 점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사건은 왜 저질렀냐는 거예요. 이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쿠보키가 범행은 인정하지만 동기를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증언으로 추측만 해보는 정도입니다. 평소 자기가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간호사로서 환자들이 사망할까봐 이 생명에 과도한 책임감을 느껴왔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당연히 신중하고 항상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할 필요는 없는데 쿠보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강박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차라리 환자가 언제 죽을지 몰라 조마조마하면서 사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위험해 보이는 환자는 죽여서 걱정거리를 없애자 뭐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결국 살인이니까 행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범죄니까. 그래서 쿠보키는 항상 일부러 자기가 쉬는 하루 전날을 범행 날로 고릅니다. 링거에 표백제를 섞고 환자에게 주사한 다음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쉬는 날 병원에 없을 때 환자가 사망하니까 마주칠 일도 없고 의심받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다 쿠보키가 성격도 범행 이후에 달라진 것 같아요. 검거되고 취재 기자들 찾아오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가족에게 환자의 사망을 일일이 설명하는 게 귀찮았다고 말한 겁니다.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사망을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 귀찮다는 건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던 쿠보키와는 너무 다른 행동이에요. 해외에서 간호사나 보육교사들이 비슷한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때는 거의 다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밝혀졌지만 쿠보미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범죄 욕구를 감춰오던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했어요. 이런 게 다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나오는 말인 거죠. 또 다른 추정도 있는데 오구치 병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태움이죠. 간호사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할 때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자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걸 봐서는 심각한 수준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쿠보키는 결벽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환자 만지는 걸 피하니까 당연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어릴 때 성격이랑 같이 보면 아마 왕따를 당하고 있었을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 경찰 수사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기도 했어요. 이 글은 사건 한 달 전부터 트위터에 올라와 있던 내용인데요. 오구치 병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간호사가 마실 음료수에 표백제를 타서 이걸 마시고 입술이 다친 간호사도 있었고요. 앞치마나 간호사복을 가위로 잘라놓는 데다가 필통을 주사바늘로 10군데나 찔러놓기도 했었다는 거죠. 진료 차트가 없어진 적도 있었대요.
간호사들 사이에 이미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니까 쿠보키가 왕따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로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환자를 죽인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쿠보키가 절대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자기에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다 귀찮다는 거죠. 처벌이 나오는 대로 받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일본 특유의 경직되고 딱딱한 정서 이런 게 좀 반영된 사건 해결 방식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경찰은 왜냐 직접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쿠보키가 환자를 죽일 목적으로 링거에 표백제를 섞었다는 이 증거는 없어요. 간접 증거, 정황들 뿐 그리고 당사자의 자백으로만 재판이 열렸다는 거죠. 하지만 쿠보키도 이런 걸 문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2021년 11월에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왜 쿠보키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는진 모르겠어요. 사람은 어떤 목적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물질적 이득이든 정신적 충족을 하던 한 가지는 해소돼야 그 행동에 의미를 갖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정신적 문제 쪽에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쿠보키 아유미의 범행 동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일어난 의문의 간호사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답답해하는 유형이 이런 사건들이에요. 동기를 모르겠다. 범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걸 모릅니다. 범행 동기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유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어요. 왜 밝히지 않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알려진 이야기 빼고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이 사람이 간호사 경력이 1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직업 중에 수의사가 있어요. 동물을 치료하는 거죠, 사람 대신. 수의사가 연봉도 높고 직업 만족도도 높은 직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이 직업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큰 편이래요. 미국의 수의사 중 20% 정도는 심각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어쩔 수 없이 훨씬 많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쿠보미의 경우는 거기에 믿고 찾아온 환자를 자기가 책임지지 못했고 그 결과를 가족에게 알리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 실수나 환자의 죽음에 큰 공포가 있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생명에 과도한 걱정과 책임감을 가지게 됐고 이게 집착으로 변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판받으면서 정신감정도 했었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됐었죠. 이런 거 보면은 죄를 물어도 괜찮은 초기 수준 정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간호사 태움 문제도 끼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구치 병원은 사건이 일어나고 환자가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문을 닫고 있다가 요코하마 하지메 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도 운영이 어려웠는지 2019년 8월 1일부터 폐원 상태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또 정상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은 가능한데 코로나나 뭐 의심 환자는 받지 않고요. 감염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병원인 거죠. 아직도 좀 뭔가 문제는 있는 병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